이 불량한 서자놈이 감히 형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문서까지 위조하였으니 당장 곤장 50대에 처하고 재산을 환수하라. 나리,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히 해! 일어나라! 제발 들어주십시오. 움직여라! 그날 관아 마당에는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은 청년의 무릎 아래로 서리 맺힌 흙이 차갑게 스며들었고 그의 얼어붙은 손 아귀에는 문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문서를 꼭 쥔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았지요. 주변에 늘어선 포졸들이 창을 든 채 숨을 죽이고 사또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옆에서 비단옷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며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불량한 서자놈이 감히 형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문서까지 위조하였으니 당장 곤장 50대에 처하고 관노로 삼으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 하나가 청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눌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끌려가면서도 그 문서를 놓지 않았지요. 손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도 손가락에 하얗게 핏기가 가셔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줄의 말로 그 한 줄이 그날 관아 마당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더랍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 서자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 언덕 위, 기와가 반듯하게 놓인 양반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이용태는 고을에서 꽤 이름난 훈도 출신으로 선비로서의 기계와 학문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 과거의 뜻을 두었으나 거듭된 낙방 끝에 뜻을 접고 낙향하였으나 그 학식만큼은 고을 어느 선비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만하였습니다. 본처 안동 김씨와의 사이에서 맏아들 이명훈을 얻었고 이명훈은 태어날 때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체격이 반듯하여 아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또 하나의 살림이 있었지요. 집 뒷견 작은 행랑채 끝에 달린 방 하나에 소실순이가 살았습니다. 순이는 원래 이용태 집안의 종이었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 소실이 된 여인이었지요. 성품이 조용하고 부지런하여 아씨마님께 거슬리는 짓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으나 그래도 그 집 안에서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부뚜막하에 쪼그려 앉아 불을 떼는 것도 순이었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 뚜껑을 여는 것도 순이었습니다. 그 순이의 뱃속에서 이준이 태어났습니다. 이용태는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본처 김씨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이튿날 아침 마님이 직접 행랑채까지 걸어가서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보았다가 돌아섰더랍니다. 그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하였습니다. 이주는 그렇게 이 집에서 태어났으나 이 집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자라기 시작하였지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밥상 앞에 앉은 날을 순이는 잊지 못하였습니다. 형 이명훈이 사랑채에서 반반한 소반 위에 흰쌀밥과 국을 받을 때 이주는 어머니 방구석에서 된장을 풀어넣은 묽은 죽 한 그릇을 받았더랍니다. 이주는 그 죽을 한 모금 떠먹으면서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지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였으나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말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는데도 장독대 옆에 서 있는 순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더랍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손등으로 입을 꼭 막았으나 결국 소리 없는 눈물 몇 방울이 차디찬 마당 흘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신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세울 이름도 없는 어미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순이는 그 질문을 쥐고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글이었습니다. 순이가 글을 알게 된 것은 그녀 자신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용태 나리가 젊었을 때 책을 읽으며 중얼거리는 것을 옆에서 들으며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지요. 제대로 앉아서 배운 것이 아니었으니 막힌 글자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으나 어찌어찌 뜻을 짚어가며 읽을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양반가의 소실이 되어서야 가능한 일이었으니 순이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었더랍니다. 이준이 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른 아침 아이를 데리고 집 뒤편 작은 텃밭 옆 빈 공터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흙바닥에 막대기로 선 하나를 긋고는 아이의 손을 잡아 그 위에 얹었지요. 준아, 이게 뭔지 아느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흙바닥의 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막 피어나는 봄볕이 아이의 까만 눈동자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건 하늘천 자란다. 하늘천. 순이는 막대기로 천천히 글자를 써보였고 아이는 그 손끝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이가 막대기를 건네자 이주는 조그만 손으로 그것을 받아 쥐고 어머니가 쓴 자리 위를 다시 한번 천천히 그어보았습니다. 선이 비뚤었습니다. 글자의 균형도 맞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주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어보았고 순이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고 순이의 얇은 무명 저고리 소매 끝으로 바람이 파고들었으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모래밭과 흙바닥이 이준의 서당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마루 끝에 글자를 그었고 눈이 오면 눈 위에 막대기로 새로운 글자를 새겼더랍니다. 서책이 없으니 순이가 기억하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었고 이주는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은 글자는 그대로 머릿속에 새기듯 담아두었지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다음 글자를 불러주었습니다. 형 이명우는 6살부터 훈장에게 본격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담 너머로 보았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훈장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올 때면 이주는 행랑채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훈장이 읽어주는 구절을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따라 읽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아이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고는 다시 부뚜막 쪽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준이 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지요. 아버지 이용태가 처음으로 이준을 불렀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준을 이용태는 위에서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해진 버선의 솜이 얼마 남지 않은 저고리를 입고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글을 안다고 하던데 한번 읽어보아라. 이용태는 서책 하나를 펼쳐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논어였지요. 이주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첫 줄부터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음이 또렷하고 구절의 끊음이 정확하였지요. 이용태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손을 뻗어 서책을 거두면서 짧게 말하였더랍니다. 물러가거라. 이주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사랑채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내려서는 아이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차분하였지요.
그러나 행랑채 앞에서 어머니를 마주쳤을 때 이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순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을 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12살이 되던 해 이용태는 낡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 기운인가 하였으나 겨울이 지나도 기침이 멎지 않았고 봄이 와도 안색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행랑채를 지나 대청마루까지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이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기침 소리가 밤새 들려올 때면 이주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까지 덮은 채 눈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더랍니다. 무엇을 느끼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다가 잠잠해지곤 하였지요. 그 무렵 형 이명훈은 16살로 기골이 장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명훈은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졌고 아버지의 학식을 물려받아 글도 제법 읽었으나 성품이 오만하고 아랫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거칠었더랍니다. 종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사였고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분노를 주변에 쏟아냈지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단정하고 공손하게 굴었으니 이용태는 그 아들을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이준에 대해서는 이명훈은 철저히 무관심하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슬쩍 시선을 돌렸고 마당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쳤지요. 그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대놓고 업신여기거나 건드리지 않으니 이주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어머니의 일을 도울 수 있었더랍니다.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은 이용태가 병을 얻고 두 번째 겨울을 넘기던 때였습니다. 이용태의 오래된 벗이었다는 황석이란 자였지요. 그는 고을의 아전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의 문병을 핑계로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안채까지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마님 김씨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명훈과도 친분을 쌓았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미심쩍은 대가 있었더랍니다. 이주는 어린 나이였으나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요. 어머니 순이도 황석을 경계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빨래를 널다가 황석이 안채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황석의 손에 뭔가 두툼한 것이 들려 있었더랍니다. 종이 여러 장을 접어 쥔 것이었는데 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황석은 그 손을 재빨리 소매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싱겁게 웃고는 그냥 나가버렸지요. 그 순간 순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이준을 불러 속삭이듯 말하였지요. 준아, 앞으로는 그 황하전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는 걸 내보이지 마라. 알겠느냐? 이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의 눈빛은 어두웠고 그 눈 안에 어떤 두려움이 일렁이는 것을 이준은 느꼈지요. 예, 어머니. 이준은 짧게 대답하였고 그것으로 그날 밤의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이용태가 세상을 떠난 것은 이준이 14살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두껍게 덮은 어느 새벽 이용태의 방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님의 울음소리가 안채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왔지요. 이주는 행랑채 문을 조금 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다시 닫았지요. 어머니 순이는 그날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뚜막 앞에 앉아 타들어가는 불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하였더랍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생각이 났더랍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 논어를 익히던 그날. 아버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던 것. 그것이 놀람인지 만족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끝내 알 수 없었던 그 표정. 이주는 그 표정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명훈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고 그는 빠르게 변하였지요. 종들에게 소리치는 횟수가 늘었고 무엇이든 자기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말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황석이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두 사람이 사랑채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많아졌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명훈이 직접 행랑채로 왔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고 나오자 이명훈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나서 담담하게 말하였더랍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집에 둘 이유가 없다. 한 달 안에 나가거라. 그 말을 들은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이 열리려다가 다시 다물렸고 눈빛이 흔들리다가 다시 가라앉았지요. 이주는 어머니 뒤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형은 이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준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더랍니다. 이명훈이 돌아서서 가버리자 순이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준이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그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이주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더랍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등잔 연기 같은 어둠을 흔들었고 밖에서는 낙엽이 마당을 쓸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멀어져 가는 발걸음처럼 들렸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순이와 이주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쌀 몇 대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이준이 오랫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종이 몇 장과 붓 하나. 그것이 두 사람이 들고 나온 전부였더랍니다. 새벽이었지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서리가 내려 마당이 하얗게 번들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그 하얀 마당 위에 조용히 찍혔다가 사라졌지요. 대문을 나서면서 이주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새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고 사랑채 쪽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형은 잠들어 있었겠지요. 이주는 고개를 돌리고 어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고을 아래편 냇가 근처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순이의 사촌 오빠뻘 되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지요. 거기서 한동안 신세를 지기로 하였으나 그것도 오래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도 가난하였고 집도 좁았습니다. 어른 둘의 아이 셋이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두 사람이 더 들어가니 공간도 밥도 모자랐더랍니다. 순이는 집안일을 도우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하였고 이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이준이 찾아낸 것은 서당 심부름이었지요. 고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훈장박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주는 그 서당에 찾아가서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자비를 하는 대신 수업 옆에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랍니다. 박 선생은 그 아이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러자고 하였지요. 이주는 구석에서 들었습니다. 박 선생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글을 귀로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무릎 위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나갔더랍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몸도 들썩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들었지요. 그 모습을 박 선생이 몇 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박 선생이 이준에게 글 한 구절을 읽어보라고 하였지요. 이준이 읽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선생의 표정이 달라졌더랍니다. 그는 이준에게 더 읽어보라고 하였고, 이준은 더 읽었지요. 막힌 곳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은 그날 이후 이준을 그냥 구석에 두지 않고 아이들 틈에 앉혔더랍니다. 수업을 함께 받게 한 것이지요. 학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더랍니다. 이준이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하였지요. 박 선생님이 고마운 분이구나. 그것이 전부였지만 이준은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곧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나 이준은 보았습니다. 그 눈가를 보았더랍니다. 이준이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사촌 오빠 집에서 나와 냇가 아래 허름한 초가 한 칸을 얻어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지요. 방은 좁고 천장은 낮았으나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서당 심부름을 계속하면서 글을 익혔고 박 선생이 빌려주는 책들을 밤마다 읽었더랍니다. 등잔 기름이 아까워서 달 밝은 날에는 문을 열어놓고 달빛 아래서 읽기도 하였지요. 그날도 그렇게 밤늦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머니 순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는 것이었지요. 이준이 나가보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 진흙의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더랍니다. 사람 것이었지요. 그것도 방금 난 것이었습니다. 신발 자국이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었으니까요. 이준은 그 자국을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 뒤였지요. 이준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황석을 마주쳤습니다. 황석은 길 한가운데서 이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서 있었더랍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이준이로군, 많이 컸구나. 이준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석이 한 발짝 다가서며 이준의 앞을 막았지요. 내 형 이명훈 나리가 너를 찾는다. 그 말에 이준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그건 가서 직접 들어야 알지 않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알고 있으니 너무 오래 버티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황석은 그렇게만 하고 갔습니다. 이준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어떤 차가운 것이 서서히 퍼져나오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불 속을 들여다보다가 말하였습니다. 가지 마라.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뒤 황석이 직접 초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포졸 2명이 함께였더랍니다. 황석은 문 앞에서 이준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명훈 나리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 관아마당에서 보자고 하는구나. 좋게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포졸들의 창이 기울어졌습니다. 새벽빛이 아직 희미한 마당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지요. 이준은 잠깐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문 뒤에서 이준의 등을 보고 있었더랍니다. 그녀의 손이 문틀을 꽉 쥐고 있었지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이준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고 차가웠습니다. 아침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당 가득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준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고 잠시 후 사또가 대청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이명훈이 섰더랍니다. 이명훈은 잘 차려입은 비단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갓을 반듯하게 쓰고 손을 소매 안에 가지런히 넣고 서 있었지요. 이준과 눈이 마주쳤으나 이명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말하였지요. 이준이라 하였는가?
너는 이용태 씨의 소실소생으로 이 집안의 서자이거니와 아비의 재산 문서를 함부로 탈취하고 위조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이리 불렀느니라. 증거가 있으니 들겠느냐. 황석이 앞으로 나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준의 이름이 적힌 토지 문서였더랍니다. 이용태가 이준에게 작은 밭 한 떼기를 남겨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였지요. 그러나 황석이 내민 것은 그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고 먹이 번진 방식도 달랐지요. 이준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석은 이것이 이준이 직접 만들어낸 위조 문서라고 주장하였지요. 이용태가 이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이 서자놈이 탐욕을 부려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었더랍니다. 이명훈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나리. 아비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한 것입니다. 사또는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준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할 말이 있느냐? 이준은 꿇어앉은 채로 두 손에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문서를 들여다보았지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더랍니다. 이준은 문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한 가지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거라 하였지요.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마지막 줄에 무엇라고 써 있습니까?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황석이 잠깐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이준은 보았지요. 이명훈의 손이 소매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용태인이라 적혀 있도다.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용태 나리께서는 오른손잡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도장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도장을 찍었다면 결코 그렇게 기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서의 먹빛을 보시면 가장자리가 번져 있는 방향이 아버지께서 평소 쓰시던 방향과 반대이옵니다. 소인이 모래 위에 아버지의 글씨를 수없이 따라 썼던 까닭에 그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준은 잠깐 숨을 고르고 덧붙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문서에는 소인의 이름이 이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소인에게 주셨던 원래 문서에는 이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의 이름에 쓰인 준 자 한자가 다릅니다. 소인이 자기 이름을 위조한다면 자기 이름을 틀리게 쓸 리가 있겠습니까? 관아 마당에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더랍니다. 사또의 눈이 느릿하게 이준에게서 황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황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쳐 있었지요. 이명훈의 손이 소매 안에서 꼭 쥐어지는 것이 옷자락 바깥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고는 황석에게 물었지요. 이 말이 사실이냐? 황석이 대답하기 전에 이준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나리 소인에게 하나만 더 허락해 주신다면 원래 문서를 직접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은 조심스럽게 저고리 안쪽에서 접혀 있던 종이 하나를 꺼냈지요. 그것이 바로 이용태가 살아있을 때 남긴 진짜 문서였습니다. 이준은 어머니 순이가 그 문서를 숨겨두었던 것을 알고 집을 나서기 전날 밤 몰래 품에 넣어두었던 것이지요. 사또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의 한자가 달랐습니다. 도장의 기울기가 달랐습니다. 먹빛의 번진 방향이 달랐습니다. 사또의 눈이 황석에게로 천천히 고정되었더랍니다. 황석은 이미 낯빛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이명훈은 굳은 얼굴로 사또와 황석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추고 또 멈추고 하였지요. 사또가 말하였습니다. 황석,
너는 이 문서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황석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더랍니다. 이명훈, 내가 이 문서를 황석에게 만들게 하였느냐? 이명훈은 눈을 피하며 말하였지요. 그것은 소인이 속았을 뿐입니다. 황하전이 이 문서가 진짜라고 하기에 그것을 믿고 속았다.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서자아우를 고소한 것은 속아서 한 일이란 말이냐? 아비가 죽고 나서 아우와 그 어미를 집에서 내쫓은 일도 속아서 한 일이냐? 이명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랍니다. 관아 마당에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서리 맺힌 흙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흩어졌지요.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가 황석과 이명훈 두 사람을 모두 자리에 앉히고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석이 이명훈의 지시를 받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차츰 드러나게 되었더랍니다. 황석은 처음에는 버텼으나 사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이명훈이 시켰다고 털어놓았지요. 이명훈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황석에게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이주는 그 모든 것을 꿇어앉은 채 지켜보았더랍니다. 마당 가득 햇살이 조금씩 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녹으면서 흙에서 차가운 김이 피어올랐지요. 이준의 두 무릎은 얼어붙어 있었으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황석은 문서 위조죄로 관하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명훈은 아우를 모함한 죄로 이용태가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이준에게 더 돌려주어야 하며 다시는 이준 모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을 써야 하였더랍니다. 그 서약서를 황석의 사건과 함께 관아에 보관하기로 하였지요. 이명훈은 그 서약서를 쓰면서 끝까지 이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준도 이명훈을 보지 않았지요. 판결이 끝난 뒤 이준이 관아 마당을 나서는데 박 선생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침 일찍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 선생은 이준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한번 힘있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이준은 그 손의 무게를 오래 간직하였더랍니다. 이준은 걸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서 냇가 옆 작은 초가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볕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길 옆 팔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각서각 소리를 냈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가벼움이 있었더랍니다. 초가에 도착하니 어머니 순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을 보자마자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이준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은 어머니 앞에 서서 말하였지요. 어머니, 이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이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한 줄기가 흐르더니 이내 두 줄기가 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끝내 소리는 나지 않았더랍니다. 순이는 두 손을 올려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 뒤에서 어깨가 흔들렸지요. 이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래전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어머니가 이준의 등을 쓰다듬어 주던 것처럼 이제는 이준이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마당에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갈대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하늘은 높고 맑았더랍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준의 삶이 한순간에 피워진 꽃처럼 화려해진 것은 아니었더랍니다. 서자라는 신부는 여전히 그의 앞길에 놓인 낮은 담이었지요.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었고 높은 벼슬을 향한 길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주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더랍니다. 박 선생의 서당에서 계속 글을 배웠고
몇 해가 지나자 박 선생이 이준에게 서당을 맡기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천자문을 읽혀주는 일부터 시작하였으나 이준의 가르침이 차분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면서 점차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준은 돈이 없는 아이도 신분이 낮은 아이도 돌려보내지 않았더랍니다. 자신이 모래밭에서 글자를 배우던 시절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 순이는 그 서당 옆에 자그마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오래 해온 솜씨로 음식을 장만하여 팔기 시작하였고 그것으로 두 사람의 생계가 차차 안정되었더랍니다. 순이는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손도 더 거칠어졌으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빗질을 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으며 서당 쪽에서 아이들 읽는 소리가 들려오면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자기 일을 하곤 하였지요. 그 모습을 이준은 가끔 서당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더랍니다. 이명우는 그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재산 관리를 잘못하여 집안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황석도 관아에서 처벌을 받고 나서 그 고을을 떠났다더랍니다. 이준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냥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준이 25살이 되던 해 고을 원님이 직접 서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도 자리가 비었는데 이준에게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서자라는 신분이 공식 직함을 갖는데 걸림돌이었으나 고을 원님이 상부에 따로 청원을 올려 특별히 허락을 받아내었더랍니다. 이준이 가르쳐온 아이들 중에서 이미 고을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준은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파는 음식이 서당 아이들에게 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지요. 원님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그날 저녁 이준은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순이는 밥을 짓다가 주걱을 들고 이준을 바라보았지요. 잠시 후 순이는 주걱을 내려놓고 이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냥 그렇게 아들의 얼굴을 감싸쥐고 오래오래 바라보았지요. 이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이 관아 마당에서 형을 이긴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칼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뒤를 봐줄 권력자도 아니었더랍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였지요. 모래 위에서 배운 글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른 새벽 찬 바람 속에서 쪼그려 앉아 막대기로 가르쳐준 글자들. 달빛 아래서 무릎 위에 손가락으로 새겨나간 글자들. 구석에 앉아 귀를 열고. 훔쳐들은 글자들이 그날과나 마당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배운 것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함께 추위를 견딘 사람이라는 것을 이준과 순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시다가 마음에 따뜻한 것이 한 조각이라도 남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